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눈앞이 깜깜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어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기고 하늘과 꽃,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 절망감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갑작스레 찾아온 시각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을 희망의 불씨로 승화시켜 기적 같은 삶을 일구어내신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 김동현 판사님입니다. 책 제목은 뭐든 해봐요. 콘택트 발행 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동현 판사님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IT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을 다니다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시는데요. 극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10년간의 삶과 솔직한 속내를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체장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장애가 시각장애인 듯 싶은데요. 특히 선천적인 장애보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의 좌절감과 절망의 수위가 한층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책에서 만나게 되는 김동현 판사님의 이야기들은 눈물겹도록 가슴 시린 감동을 주면서도 좌절과 포기에 익숙해진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작가는 어둠이라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며 부딪히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판사님은 절망 대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도전, 지금 나한테 최선인 일을 해나가는 의지와 주위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삶의 한 발자국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현대와 같은 위험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후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도적인 뒷받침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요원한 과제인 듯 싶습니다. 책 속에는 장애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작물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이야기만을 추려서 들려드리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어쨌든 김동현 판사님이 전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편안한 시간 가지실까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코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는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며 한 단계가 몇 번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나도 그랬다. 처음은 부정이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무섭기도 했다. 나는 수술대 위에서 내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언가가 누르는 듯 아프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누르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해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을 꼭 감고 있었기에 나는 의사가 내 눈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하게도 의사가 일부러 눈을 누르고 있을 리 없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는 그날 먹은 게 없어서 보이지 않나 보다 생각했다. 군대 훈련소 시절 탈수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앞이 캄캄해졌었다.
그래서 음료수를 달라고 해 마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목이 좀 마르다고 한 끼 좀 굶는다고 눈이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수많은 검사를 거쳤다. CT, MRI를 비롯해 턱과 이마를 대는 안과 검진기구에 몇 번을 앉았는지 모른다. 그날 새벽 의사는 내게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몸이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시신경이 손상되었고 신경은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한때 과학자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의학 상식으로는 회복 불능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분노가 찾아왔다. 병실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사고를 낸 의사, 그런 선택을 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병원 밥까지 맛이 없었다. 우라가 치밀었다. 밥을 떠먹여 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창을 물렸다. 화를 낸다고 내 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표정에 드러나는 뒤틀린 침사까지 감추기는 어려웠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다. 그러다 결국 미안함이 이겼다.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수는 없었다. 세 번째 단계인 타협은 없었다. 곧바로 우울이 나를 덮쳤다. 타협은 한참 뒤에 삼천배를 하러 절에 갔을 때 찾아왔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검진을 받고 오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조직이 괴사하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테로이드와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보이지 않는 건 둘째치고 염증이 너무 심해 안구 자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안성형을 담당한 선생님은 예쁘게 잘 만들어주겠노라 했다. 안구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일지 몰랐다.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살이 쭉쭉 빠졌다. 보다 못한 의료진이 급기야 정맥에 영양제를 꽂았다. 효과는 확실했다. 다시 살이 붙었다.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영양제를 거부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비몽사몽인 상태였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회복해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뭐 잘했다고 저렇게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맞겠단다. 누군가에게 한탄하는 어머니 목소리였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못 들은 척 눈을 붙였는데 한 줄기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다. 한참 자는 척을 하다 일어나 숟가락을 들었다.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다. 영양제도 다시 꽂아달라고 했다. 여기까지 열흘쯤 걸렸다. 큰 사고를 당하면 정신과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죽고 싶은 생각 따위는 조금도 들지 않았다. 수용이 마지막 단계라지만 내 경우는 조금 달랐다. 부정의 단계가 끝나고 수용이 바로 찾아왔고 그 위에 분노와 우울이 덧입혀졌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해봐야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치료에 매달려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별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결국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장애 등록을 하는 것조차 반대하셨다. 눈을 뜰 건데 장애 등록은 왜 하느냐는 논리였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활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장애 등록 신청을 하셨다. 아버지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30년 넘게 피우다 몇 년 전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셨다. 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족들도 마침내 내 장애를 받아들였다.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가 없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별 치료를 다 받고도 여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고 지금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작년에 한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에 여자친구가 기사 댓글을 읽어준 적이 있다. 내용인즉 모모님이 계시는 모모궁에 오시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가보자고 여자친구와 신소리를 하며 웃었다. 눈 뜨는 것에 목매달 단계는 이미 지났다. 빨리 받아들였다고 이 일이 별것 아니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우리만큼 당시 사고는 힘든 일이었다. 누군가는 수년, 수십 년, 아니 평생에 걸려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하필 그 대상이 나였을 뿐. 화를 낸들, 상황을 부정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나에게 수용이 빨리 찾아와 준 것은 감정에 빠져 있기보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니던 로스쿨을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의지는 무너지고 희망은 사그러든다. 공부를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공부한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져간다. 친구들이 모두 졸업해버리면 복학해도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은 없다. 이제 남은 건 하고자 하는 내 의지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나한테는 최선인 현실을 선택하는 것도 용기였다. 그때 나는 내 앞에 놓인 희망을 붙잡기 위해 그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뜨다. 2013년 1월 중순 나는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마음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평소 감정의 변화가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떨어진 폭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불안과 희망 사이 매번 그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이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큰 스님께서 동현이 3,000배 기도를 한 달 해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다. 어머니는 절에서 총무일을 보셨고 나도 나이롱 신자이지만 소개를 받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어머니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반색하셨다. 통화를 하다 말고 어머니가 옆에 있는 나에게 물었다. 동현아, 큰 스님이 3,000배 기도를 한 달 해보라는데 할래?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바치고 구한 공양미 300석에 신봉사가 눈을 떴듯이 나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눈을 뜨고 싶었다. 3,000배라 한 달이면 하루에 100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할게요. 진짜 할 수 있니? 그럼요. 모자는 표면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아들에게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 3,000배를, 아들은 한 달 3,000배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3,000배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오해였다. 막상 3,000배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어디서 할지가 문제였다.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가까운 봉은사를 생각했다가 다음 날로 짐을 싸서 큰 스님이 계신 영주 부석사로 내려갔다. 큰 스님께서 권하셨으니 설마 모른 척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 있었다. 부석사에 도착해 무량수전에 방석을 깔고 절을 했다. 1월의 추위는 매서웠다. 추워도 절을 하다 보면 더울 거라 했는데 그 말은 틀렸다. 체력이 달리니 절을 조금만 해도 지쳐서 쉬어야 했다. 조금 하다 쉬고 또 조금 하다 쉬고를 반복하니 몸에 열개가 생길 틈이 없었다. 게다가 무량수전은 문화재라 난방도 할 수 없었다.
1월의 맹추위에 1시간 만에 동퇴가 되었다. 보다 못한 큰 이모가 큰 이모부 인맥을 동원해 기도할 곳을 찾았다. 안동 유화사에 계시는 동우 스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하셨다. 스님들 공부하는 곳이라 아무나 받지 않는데도 내 사정을 듣고는 특별히 공부하러 오는 스님들 쓰는 방 한 칸을 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안동 유화사는 와룡산 자락에 있는 100년도 더 된 절로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시는 곳이라고 했다. 부석사에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었다. 유화사로 이어지는 길이 꽤 아름답고 경내도 정갈하다고 하는데 볼 수 없으니 아쉬웠다. 내 태몽이 와룡이라는데 와룡산 자락에 있는 유화사에서 기도를 하게 되다니 인연이 깊다 싶어 기분이 묘했다. 절에 도착한 그날은 쉬고 다음날 새벽부터 절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난로를 켜고 어머니와 같이 절을 시작했다. 첫날은 중간중간 밥을 먹고 셀 수 없이 많이 쉬어가며 절을 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걱정이 되신 동우 스님께서 올라오셨다. 남은 숫자를 보시고는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테니 맞춰 절하라 하셨다. 한 배 한 배 그렇게 3,000배를 맞췄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곳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응어리진 감정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날 나는 사고 이후 처음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스님께서 가만히 등을 쓸어주셨다. 괜찮아? 네. 힘들지? 네. 그래도 해냈잖아. 장하다.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삼배 절하고 내려가자. 대웅전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와 서로 부축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씻고 냉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였다. 눕는데 곡소리가 나왔다. 덕분에 간만에 꿀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은 지옥 같았다.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대웅전에 올라갔다. 어제보다 더 힘든 것 같았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어제보다 30분 일찍 3,000배를 끝냈다. 역시 어제처럼 참기 힘든 울음이 몰려왔다. 그 다음 날은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고 집에 가기는 싫었다.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절을 하시는데 젊은 내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무염 스님께서 본인도 매일 500배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셨다. 나중에 듣자 하니 사흘째가 고비인데 내가 그만둔다고 할까봐 많은 사람이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신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한다.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수록 우는 시간은 줄었다. 열흘쯤 되자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신체는 적응한다. 살이 빠지고 다리에 근육이 붙었다. 점점 절하는 것이 가벼워졌다. 매일매일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빨라졌다. 언젠가부터 저녁 시간 전에 절을 마칠 수 있었다. 조금 더 지나자 샤워까지 마치고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기계적으로 절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옆에서 지켜보던 동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이 덜 힘들어진 만큼 마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한 것처럼 보인다. 스님 말씀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께서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첫날 기도를 마칠 때에 그 마음과 같이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다. 어느덧 약속한 한 달이 되었다. 9만 배였다. 하루에 1,000배씩 더하든 사흘을 더하든 해서 10만 배를 채우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숫자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았다. 무릎도 한계였고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 복학 준비도 해야 했다. 3,000배를 마치던 날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오전 예불 시간에 맞춰 기도를 마치고 회향을 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기운이 넘쳤다.
이 기도가 끝나면 기적처럼 눈이 보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갈수록 절하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렇게 마지막 3,000배를 마쳤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실망스럽지 않았다. 편안하고 담담했다. 스님께서는 기도를 마친 내게 말씀하셨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의 눈을 뜬 거야. 스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가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흔히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몸이 힘들어지니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아니, 마음의 문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겼다. 나는 해이해질 때면 첫 3,000배 기도를 하던 날 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한 달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매일 3,000배를 하며 보낸 한 달은 나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 눈먼 자로 살아가기. 나는 눈뜬 자로 30년을 살았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눈먼 자가 되었다. 잘 보이던 시절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30년 동안 살면서 장애라는 단어는 헬렌 켈러 위인전 같은 책에서나 보고 장애인은 시설의 봉사활동을 가면 만나는 존재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막상 장애인이 되고 나니 세상에 장애인이 참 많았다. 어머니도 아들이 시력을 잃고 보니 지하철에 시각장애인이 참 많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군대 가서 휴가 나가면 군인만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 주변에 없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이 나처럼 중도의 장애를 얻는다.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고 싶은 것, 예전에 할 수 있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 눈먼 자가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인이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가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다. 특히 청각이 발달한다.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서 초음파로 길을 찾듯이 인간도 소리를 듣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열린 공간과 막힌 공간은 느낌이 다르다. 복지관에서 재활 훈련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보행과 점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도 휴대폰 사용, 인터넷 활용, 그 밖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했다. 통원 치료를 받으며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던 시절, 친구가 내 아이폰에 보이스 오버를 켜주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폰으로 민법 강의를 들었다. 스크린 리더를 쓰면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무작정 구입해 도움말을 듣고 사용법을 익혔다. 복학하면서 담당 교수님께 내 사정을 알리고 교재 파일을 부탁하는 첫 메일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분 걸리지 않는다. 흰 지팡이를 들고 거리로 나가 보행을 배웠다. 적절한 훈련을 받고 보조공학기기를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독고중증 시각장애인이고 직업은 판사다. 활동 지원 선생님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안내 보행을 받아 지하철로 출근한다. 가는 길에 보이스 오버로 아이폰을 조작해 뉴스를 듣는다. 오늘은 재판이 없다. 컴퓨터를 켜고 코트넷에 로그인해 메일을 확인한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읽어준다. 다음 주에 2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전담소 기사가 만들어준 기록 파일을 하나씩 열어 중요한 내용은 메모장에 옮겨가며 기록을 읽는다. 서면에 판례를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비슷한 사건 판결문을 찾는다.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을 찾아본다. 사진이나 영상은 전담소 기사에게 찾아가 설명을 듣는다. 부장님과 합의를 하고 판결문 작성 시스템을 열어 판결문을 작성한다. 알림에 결제할 차례라고 알림이 뜬다. 법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열어 전자결제를 한다. 야근을 마치고 앱으로 택시를 부른다. 후문까지 나가는 것은 내 몫이다. 흰 지팡이로 길을 찾는데 택시 기사님에게 전화가 온다. 빵하고 경적을 울려달라고 해서 소리로 방향을 잡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다.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앱을 켜서 차표를 예약한다. 스크린을 찍어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아침으로 에어프라이어에 베이글 하나 구워 크림치즈를 바른다. 포트에 물을 끓이고 프렌치 프레스에 커피를 내려 마신다. 영양제 몇 알을 챙겨 먹고는 흰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점자로 충수 표시가 되어 있다. 1층은 눌러 내려간다. 입구를 찾아 밖으로 나가 인도를 따라 걷는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2번 건너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가 나온다. 골목길로 내려가 큰 길까지 차소리를 향해 걷는다. 확 트인 느낌이 나면 큰 길 가까이에 온 것이다. 흰 지팡이로 인도를 찾아 올라가서 길을 따라 걷는다. 반사되어 오는 흰 지팡이 소리가 울린다 싶으면 거기 지하철 입구가 있다. 계단을 내려가 흰 지팡이로 바닥을 긁어 노란색 유도 블록을 찾아 따라간다. 선형 블록은 진행 표시고 점형 블록은 주의 표시다.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가는 계단을 찾는다. 계단에는 점형 유도 블록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난간에 점자로 표시되어 있다. 계단을 내려가 스크린 도어에 붙은 점자 차량 문번호를 확인한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앱을 켜서 도착역에 전화를 건다. 시각장애인인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모역에서 탔고 4-3입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내리면 공익 근무 요원이 나와 있다. 기차역까지 안내를 부탁한다. 사실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지만 기차 시간에 딱 맞춰 다니다 보니 안내를 받는 편이 안심이 된다. 안내소에 오면 앱을 켜서 승차권을 보여준다. 승차권을 확인한 역무원이 내 자리까지 안내한다. 하차 시에는 승무원이 안내한다. 내리면 미리 연락받은 공익근무 요원이 마중을 나와 있다.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를 부탁해 택시를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어달라고 한다. 그렇게 혼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번 주는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 싱크대에 쌓인 밀린 설거지부터 처리한다. 깨끗하지 않게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눈보다 손이 민감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청소기를 돌린다. 윙윙거리며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는 묘한 쾌감을 준다. 소파 구석구석까지 청소는 기본이다. 순서대로 하면 빠뜨릴 걱정은 없다. 청소가 끝나면 방향제 스프레이로 아재 냄새를 지운다. 뮤직 앱을 켜고 오디오를 연결해서 BGM을 삽입한다. 보통은 배달이지만 오늘은 내가 음식을 직접 하기로 했다. 샐러드와 새우 감바스, 구운 감자를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새벽에 배송받은 야채를 손질하고 냉동새우를 해동해 밑간을 한다. 마늘을 까서 얇게 저민다. 감자도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파슬리를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집어넣는다. 이제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다. 친구들이 도착하면 1층 스크린 도어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준다. 주물팬에 올리브유를 붓고 전기 레인지를 켠다. 마늘을 볶다가 새우를 넣는다.
감자도 타이머를 맞춰 돌린다. 접시를 세팅하고 와인잔을 꺼낸다. 미리 칠링해둔 와인을 꺼내 소믈리에 나이프로 코르크를 딴다.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 음식이 떨어지면 배달 앱을 켜서 추가로 주문한다. 친구들이 가면 뒷정리 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남들도 다 겪는 별것 아닌 일상이다. 시각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답답함을 참으며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하지만 말이다. 길을 잘못 들어 이상한 곳을 헤맨다거나 새우나 감자가 잘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입에 넣었는데 덜 익었다거나 그런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에게 아이폰이 없었다면, 인터넷 메일 페이지를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없었다면, 책을 파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판사의 꿈을 꾸며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수다. 나는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접근성이 확보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리서치를 하고 접근성이 없는 자료는 전담 속기사가 파일로 만들어주며 컴퓨터로 판결문을 쓴다. 이런 접근성과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내 동선과 내 공간에서 나는 오래 걸리고 조금 불편할지언정 웬만한 것은 혼자 할 수 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쓸 수 있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물건 하나를 사도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을 산다. 에어프라이어도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일부러 다이얼식을 골랐다. 아무리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다. 불편한 점은 여전히 많지만 쓸 수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생겨 누군가를 찾게 된다. 자료를 파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나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라는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축 아파트인 본가에 가면 3살 배기 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혼자서는 추워도 난방을 켤 수 없고 방의 전등도 끄지 못한다. 누가 와도 현관 스크린 도어나 주차장 차단기를 올려줄 수 없다. 앱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아무것도 읽어주지 않는 화면을 만난다.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과연 내 문제일까? 내가 무슨 재활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 든다. 사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이 발전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한다. 나는 사고 전에 내가 누렸던 자유를 갈망한다. 그걸 해결할 방법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당장의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전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장기간에 걸쳐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귀찮고 피곤한 일을 해야 한다.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잘 몰라서 그렇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낸다.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개발자까지 직접 찾아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개선해준 회사도 있다. 반면 어떤 회사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넣거나 집단 진정에 숟가락을 얹는다. 내 권리를 대신 주장해주는 활동가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당장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다 보면 조금씩은 바뀌어간다. 내가 지금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조금씩 사회를 바꿔온 사람들의 덕이다. 모든 일을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내가 공군정보통신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법률이 바뀌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너무나 절실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도의 변화는 그때의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해 디자인하면 기존의 제품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게 되어 비용이 분산된다. 전자제품에 본인은 잘 쓰지 않지만 누군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과 재고 비용이 더 들지 모른다. 현대와 같은 위험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